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요. 야천투자연구소 남민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전거래일 삼성전자는 오후 들어 힘을 냈고 원전주는 오후 들어 힘이 빠졌습니다. 체코 수주 낭보에도 변동성이 매우 컸던 원전주 소식으로 오늘의 시간 출발해보죠.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팀코리아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죠. 증권가는 원전주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방산주와 맥을 함께 할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주들도 사실 해외 수주 잭팟 이후 상승세를 탄 바 있는데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날의 원전주 변동성 우리 김선영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앵커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전주랑 방산주를 같은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증권사 분석에 동의하면서 한 템포 더 나가가지고 오히려 저는 방산주보다 원전주가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신 대로 올 상반기에 증시를 이끈 AI주와 반도체주가 대외 지역으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그 사이에 원전주가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 주도 업종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 주식시장을 주도할 업종 로테이션 멤버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업종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까지 이제 방산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지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 방산주보다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원전주가 예전부터 원전 기술력 가지고 경쟁력은 갖추고 있었는데 수급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체코 관련 이슈에 대한 어떤 선반영 그리고 기대감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AI 수혜주로 들어간 이유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모가 최소 몇 배수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력 생산과 생산된 전력 생산 그리고 생산된 전력을 이동시킨 전력을 다시 저장하는 이 세 가지 업종의 테마가 다 살아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ESS까지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는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미국에서는 중간 네트워크를 건너뛰고 생산자로부터 바로 구매해오는 이제 BTM 방식이라는 게 떴어요.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AI 관련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맞춰가지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계속 이제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음봉을 좀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수급이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전 관련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생산과 이동과 저장과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기존의 테마 더하기 AI 테마가 플러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 또 전력 부족 시대를 맞아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유럽 시장 공략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수주가 큰 의미가 있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관심 당분간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변동성도 이에 따라서 크니까 이런 흐름을 살피면서 대응하셔야겠고요. 미국 대선 주자들 우리 시장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무역 규제 협공을 펼쳤죠. 뭐 바이든은 곧 선수 교체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반도체주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남인호 소장께서 살펴봐 주시죠. 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우리 격언이 그대로 어제 우리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보다 더 심한 충격 누가 받았죠?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동경 일렉트릭은 오히려 우리 3%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이제 4달 남았나요? 11월 5일이니까 채 4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이건 뭡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심의 무역 정책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파동이 났는데 과연 그 후폭풍 얼마나 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료에는 특히 악재에는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시장 내 악재가 있고 시장 외 악재가 있죠. 시장 내 악재는 뭐가 있을까요? 실적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이런 쪽이죠. 시장 외 악재는 뭐가 될까요? 지금처럼 어떤 정치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압박, 외풍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내의 재료는 길게 갑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그런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외풍 압박은 저는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가 않아요. 한 예만 들어드릴까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합니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저의 시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사 모두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긍정적 시각은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 다만 한 가지 대응 전략은 조금 차별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종가에 플러스 마감됐죠. 하이닉스는 종가까지 물론 반등을 했습니다만 플러스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HBM3E에 대한 주가 반영도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이게 1번이고요. 다음 2번은 뭡니까? 금년에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는 차세대 AI 칩, 즉 HM4가 나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가 이길지 하이닉스가 이길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볼 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15대 15로 갖고 계시지 말고 이제는 삼성전자를 여러분 계좌에 20%, 하이닉스를 여러분 계좌에 10%를 보관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정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을 소폭 또 확대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주의 장 초반 낙폭을 줄인 건 사실 우려를 상쇄할 만큼 견조했던 TSMC의 실적 기대감이었죠. 또 HBM,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 기대감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영업이익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5조 6천억 원대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는 만큼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 다음 주 좀 주시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요, 금리 인하와 새 주도주에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 방산, 건설, 조선, 헬스케어 등 하반기 들어 코스피 수익률을 웃도는 업종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자, 상반기 랠리를 이끈 반도체주를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는 류민수 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기 뭐 다 나왔는데 하반기 주도주 금방 건조 헬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100% 동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100%요? 예. 아니, 일정 부분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반도체는 최근 조조 이용에 어느 정도는 샀어야 되는 거라고 좀 단기적으로라도 생각이 들고요. 저는 TSMC 쇼시적에 나왔듯이 여전히 AI 중심 반도체 시장 유효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물론 미정부 정책이나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처럼 뭐 온전한 상승, 흥결없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완전히 부러졌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거론이 안 됐지만 2차 전지 섹터, 저는 뭐 주도주는 아니지만 하반기 어느 시점 반등하면서 시중자금, 특히 2차 전지에 오를 때 시중자금 많이 끌어들여요. 2차 전지 시중자금 가져갈 수 있는 복병 충분히 다크호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사 내용에 있는 것처럼 금융, 방산, 건설, 조선, 헬스케어의 주도주 예측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방산이나 조선은 추가 상승 가능하겠지만 하반기 주도할 소위 주도주 상승세에 가담할 어떤 멀티플 부여가 강력하게 형성이 돼서 2차 랠리 가능할까? 이건 캐스천 막 갖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제가 항상 좋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타이트해요. 이 부분이 있고 추가 수출이 다방면으로 상당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방산보다 추가적인 상승 룸이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는 P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Q의 성장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 업종으로 봤을 때 어떤 캐퍼시티, 그러니까 캐파 확장이 상당히 힘든 직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여야 되고, 물론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부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 상승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모멘텀 발동되고 있지만은 Q의 성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업황이 돌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Q의 공급 이런 부분은 아마 내년 정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 좋아 보입니다. 금융 좋아 보이는데 볼코르 완화, 국외적으로는 해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밸류 프로그램에서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야당의 완벽한 동의는 어렵지만 접점 찾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쪽입니다. 가장 주도주 접근에 가까운 섹터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오랫동안 섰어요. 가장 오랫동안 섰고 금리 인하에 가장 취약했던 어떤 섹터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집권 시에 가장 교집합에 충만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게 헬스케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헬스케어 안에서 탑픽 종목은요? 바이오시밀러 CDMO,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FDA 신약허가 가능한 유한양 세 종목 일단 탑픽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들에 대한 기대가 몰려 있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노린이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트럼프라는 변수까지 끼어들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신호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 한번 계속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그룹주 지금 합종연행하고 있죠. 어제 SK이노베이션하고 ENS 합병안 의결했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서 자산 규모 106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제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등락폭을 매우 키웠습니다. 장 초반 7%까지 뛰다가 결국 하락 마감. 근데 조금 희한한 게 SK하고 SK이노베이션 주가인데 보통 합병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한쪽이 오르고 한쪽이 떨어질 텐데 둘 다 하락했단 말이죠. 굉장히 이것도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준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요즘에 뭐 대기업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상당히 활발한데 어제 이제 1대 1.19의 비율로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합병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지주회사 SK는 SK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이 기존의 36.2%에서 55.9%로 크게 늘어나는 지난주 두산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었었는데 역시 SK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은 이제 SKENS의 상한전환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KKR의 움직임이 될 텐데요. KKR은 SKENS의 과거 2021년, 2023년 두 차례 걸쳐서 3조 1천억 원대의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상한전환 우선주를 받았는데 당시의 평가가 13조 원에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합병에서는 SKENS의 평가가 반토막난 6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큰 그 위축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합병 기일이 11월 1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상환 전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SK 측은 3조 9천억에 달하는 상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은 현재 그 KKR이 담보를 갖고 있는 알짜 도시가스 자회사 7곳이 있는데 그걸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 물론 SK 측은 뭐 우호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럴 일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합병 기일 전 이러한 흐름들이 주가가 또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우리가 한번 참고는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SK 온도, 뭐 SK 엔캠과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합병을 통해서 조금 이제 실적 좋은 회사를 붙임으로써 빠른 회복을 위한 그런 부분, 향후에 IPO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합병까지도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논란이 되는 것은 앞서 이제 두산그룹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당시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또 두산 밥켓의 주주는 일정 부분에 좀 그 손실을 좀 보는 피해를 보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주주 역시도 지금 많이 내려간 그 주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는 배제하고 주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SK이노베이션이 자산 가치는 한 2배 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을 모 증권사에서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하면서 주가가 세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이거는 좀 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이렇게 크게 좀 하락을 했던 걸로 좀 풀이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 가치의 일정 부분 훼손입니다. 뭐 기존의 주주 물론 이제 대주주들은 알짜 자회사 지분을 늘리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오히려 이렇게 합병을 할 때는 대부분은 다 기존 주주가 피해보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자칫 그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ENS가 RCPS죠. 이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전환 우선주 갖고 있는 그 KKR, KKR이 뭐 기분 안 나쁘다. 이러면 SK이노베이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KKR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것 뭐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일단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또 계속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 청구를 또 하게 될 수도 있는 염려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시간은 조금 남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K그룹주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증권가는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투자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은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목표 주가를 30% 올려잡았고요. LS에코에너지도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방산주원에서는 LIG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주목했고요. 금융주 중에서는 신한지주를 꼽으면서 실적과 주주 환원을 내다보는 IBK투자증권의 투자 의견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SK텔레콤의 조용한 분기에 집중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또 태반주사제를 기반으로 국내 독보적인 지위에 올랐다며 녹십자 웰빙의 목표가를 신규 제시한 DS투자증권의 커버리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먼저 HD한국 조선해양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조선업 선물 세트, 조선 3사가 견조한 수주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중에서도 HD한국 조선해양을 주목하면서 고선가 호선 중심의 양호한 수주로 장기 수익성 개선 추세가 뚜렷해졌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기존 2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30%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작년보다 11.5% 증가한 6조 784억 원, 영업이익은 258.1%나 증가한 2,552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양호한 수주 성과로 영업이익률은 9.6%, 경쟁사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S 에코에너지 리포트 만나보시죠. NH투자증권은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올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면서 목표 주가를 3만 7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24% 늘어난 2,326억 원, 영업이익은 143%나 늘어난 147억 원을 기록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양호한 영업 환경에 우호적인 구리 가격과 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유럽향 EHB 수출은 물론이고 북미향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베트남에 송전로를 납품하고 있는 모멘텀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은 LIG넥스원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내년부터 천궁2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수익에 반영될 전망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비공이 미국 하와이에서 실시된 해외 비교시험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 하반기 수출 계약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2분기 실적은 양산 사업과 수출 증가로 작년보다 증가하고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위협 상승으로 향후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인수 계약은 이달 내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하반기에는 추세적 반등 되돌림다운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업계의 악재로 여겨졌던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급 부상한 가운데 전날 하락장 속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 SKI테크놀로지의 선방은 돋보였습니다. 과연 일시적 반등일지 추세적 반등 구간에 돌입을 한 건지 전날의 상승 배경 김선영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좀 불필요하게 너무 과한 리포트 쓰면서 주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기관들만 없으면 사실 저는 주가가 이미 돌아섰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오히려 되게 재밌죠. 트럼프가 언제는 당선이 되면은 전기차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기차가 좋을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분석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건데 어쨌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급등한 가운데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바닥에서 살아나려는 움직임이 관측은 되고 있는데 아직 시작됐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팩트인 것 같고요. 제가 아무리 좋게 봐도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려야겠죠. 이 가운데 증권사들이 대표 2차 전지주로 불리는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신시장 확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목표가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다시 잡을 것 같은 미리 잡지 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시장 확대는 이미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금융 투자가 중심으로 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쉽지 않았던 어제 시장을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찜찜한 거는 금융 투자 조금 요즘에 밑에 샀다가 올라오면 매도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판만 하다가 이제 저점 매수했다라는 거에 조금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돌아와서 그동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IRA 폐기 가능성을 거듭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의 재선이 곧 2차 전지 업종의 악재로 여겨온 게 사실인데요. 근데 트럼프 후보 사업가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사업가죠. 그 사업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트럼프의 아메리카 팩이라고 있는데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여기는 진짜 무한대로 정치 자금을 부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사실 지금까지 제일 좀 본인이 생각에 아쉬웠던 게 고액 기부자, 큰 정치 자금, 큰손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매달 4,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23억, 7, 8, 9, 10, 4달 동안 한 2,400억에서 2,500억을 넣겠다는 얘기하면서부터
트럼프의 멘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부분 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내는 거죠. 네, 두 분 간의 어떤 니즈가 맞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트럼프는 그간과의 어떤 좀 기조가 다른 인터뷰를 했는데 IRA 폐기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난 전기차에 대해서 이의가 전혀 없다. 전기차 훌륭하다 생각하고 일론은 환상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100%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내연기관차가 이제 이렇게 많은 가운데 전기차 100% 불가능하죠. 내연기관차 100% 불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수소 다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했다 생각하고요. 또한 IRA 전체 혹은 일부를 폐기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즉답 피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기조의 변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관련 2차 전지주들은 앞으로 쭉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역시 트럼프답죠. 지금 김선영 대표 또 우리 증권가도 장기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부진을 털고 상승세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수익률 얼마나 되십니까? 올해 상반기 수익률 1위 어떤 세대가 기록했나 봤더니 10대 미만, 영유아를 포함해서 10대 미만의 투자자가 1등이었습니다. 직접 투자했다기보다는 부모가 대신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준 경우가 대부분인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망가지더라도 내 계좌는 망가지더라도 애들만큼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투자를 한 결과인 것 같은데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특징만 세 가지를 앞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이 높은 상위는 해외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저조한 쪽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했던 거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수익률이 높으신 분들은 어떤 종목에 투자했냐? 주도주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수익률이 적은 분들은 저점 매수 종목에 치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률 높은 쪽은 장기 투자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내 아이들, 내 딸, 내 아들 건데 내가 매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딱 넣어놓고 뭐 하루건 이틀이건 계속 놔둡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 투자하는 내 주식 어떻습니까? 혹시 한 시간에 몇 번 시세 보신지 모르시죠? 제가 체크해봤거든요. 5분에 한 번 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죠? 한 시간에 10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3시간 몇 번 보죠? 30번 봅니다. 네, 단타 쳐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식사할 때 5번 이상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투자자는 대부분 하루에 70번 내지 80번 시세를 보면서 그중에 몇 번 매매하시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못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장기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것인데 샀다 팔았다 이것만 하시면 돈 벌기 힘들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답이 나왔죠. 주도 종목을 장기 투자하시는 것이 우리 머니플러스를 꼭 시청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올 하반기에는 수익률 상위 종목의 국내 주식들이 이름을 쫙 올릴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각광받는 국내 증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거 어쩌죠? 엔터주가 부진의 늪에서 도통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음반 수출은 물론이고요. 콘서트 성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2분기 실적 전망에는 먹구름이 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성준 이사께 들어보죠. 예, 사실 뭐 엔터가 워낙 안 좋긴 합니다만 좀 약간의 뭐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뭐 실적은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근데 일단 음반 판매량, 음반 출하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과거에 2022년에는 7,700만 장 정도가 팔렸고요. 작년에 워낙에 좋았죠. 50% 상승한 1억 1,500만 장 정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4,474만 장. 그래서 작년 동기비는 16.3%가량의 감소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6월 달까지의 누적 수출 데이터인데요. 금액으로 본다면은 작년 동기비 2% 정도의 감소에 불과한 그런 수치다라는 거고, 특히 고무적인 것은 지난 5월 달까지는 10% 감소였는데 6월에 많이 좀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소폭을 많이 줄였다는 것들도 좀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수출이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 음반이 가장 잘 팔리는 지역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전체 36%의 수출을 하고요. 2위가 미국이 24%, 그리고 3위 중국은 좀 안 좋으니까 논외로 하고 4위가 대만이 9% 정도 팔아서 이 1위, 4위 이 세 개 나라를 합쳐서 지금 판매량이 69% 정도, 70%에 육박하는데 이 세 개국은 판매량이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일단 이제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은 뭐 JYP라든지 하이브,
SM, YG엔터를 제외하고 3사는 모두 다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YG엔터는 제어를 하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류민수 부장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좀 이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후보직 수락 연설하죠. 지금 알려진 유력한 국면이니까 연설 내용이 이제 통합의 방점을 찍는다는 외신 보도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게 좀 다 잦아들지 않을까, 이 수락 연설 이후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후보지 사퇴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현 구도로는 트럼프의 압승이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교체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박빙 우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FNF 얘기인데 이거 아코노에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아코노에 된 것 같고,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보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게 전일자에 아시아 주요 국가 디스커버리 브랜드 독점 판매권 취득 급등했었어요. 근데 주가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 다음날 이게 나와가지고 다소 조금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한번 주주분들이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산일전기인데 산업용 특수변압기 제조업체인데 공모가 상회 한 3만 원 상단 밴드 3만 5천 원 오늘까지 청약인데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오늘부터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관련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강원랜드 실적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두 기업의 주가 추이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